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냐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탄핵 이후 더 첨예해진 갈등의 본산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톱10 뉴스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1위와 4위 소식은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지라는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튜브 가짜 뉴스와 선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부정선거 의심. 자,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예, 최성표 평론가.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수사 중인 내란죄는 정치적 표현 허용하고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는 조기 대선 전제로 선거운동이라며 이거는 금지하고 네. 이런 편파적인 행태가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맥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부산에 정연욱 의원이 있어요. 지역구가 예. 이제 부산인데 지역구 정의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예, 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예. 했는데 이건 허용을 했어요. 붙여도. 예, 근데 이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이걸 붙이니까 예. 이 현수막은 그 대선이 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고 불허 판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고 확정돼서 정연욱 의원에게 말하자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씌운 거는 개첩해도 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미래 예측적인 이야기는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건 안 되고 예. 그럼 도대체 제가 여기 말씀드려서 만일 정연욱 의원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것도 선거에 영향 끼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무슨 잣대로 이렇게 기준을 두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내란이라는 공범은 지금 아직도 탄핵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확정적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현령 비현령적인 지금 선관위의 잣대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황영원 대변인,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 것. 이 제목을 달므로써 선관위가 뭔가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좀 꼬투리가 잡힐 만한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과는 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건강한 보수 정당의 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이제 제목 비슷하게 첫 줄에 앞세우게 되면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목으로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관위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특정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다른 형태의 현수막은 불허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불분명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보면은요.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또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률에 정하는 대로만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은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선거운동으로 봐서 규제를 할 근거는 없는 것이죠. 제가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질전 대변인.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진짜 선거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이렇게 만약에 붙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 이거는 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아래는 정현은 또 내란 공범이다.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내란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 결국 탄핵안에 그때 탄핵 계엄 해제에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고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나의 구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전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실명을 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측에서 정현욱 의원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미래에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동조했다면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정치적 구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죠. 뭐 정치적 구호라고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특정인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판단도 받아올 필요는 있겠다.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진척시키는 과정 속에서 플랜카드에 대한 게시가 편파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의 오늘 부정선거 발언 이것은 조금 일반 국민들을 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편파적이라는 권성동 대행의 주장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불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가능.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요. 동작 21대 총선 당시 동작 을에 출마를 했었죠. 그때 당시 선관위의 해석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이거는 허용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불어로요.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민생 파탄, 거짓말 아웃 이런 건 또 불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차이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SNS에요. 예, 선관위 방귀 낀 놈이 성내나라는 제목의 SNS 글인데. 선거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춘 부의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을 아예 못 쓰게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부정선거를 아직도 믿고 있는 이 극소수 세력의 목소리를 지금 공당의 저런 정치인들이 계속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저는 이 현수막 표현에 대한 이중잣대 비판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끌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는 아주 독립된 기구여야 하고 중립성을 아주 강하게 요구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계속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는 유력 정치인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선관위의 신뢰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지만 저는 유력 정치인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찬 것처럼 망상에 빠진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걸 막기 위해 선관위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본다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그 현수막 다양한 논란들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 심각한, 더 심한 표현들도 사실 다 허용됩니다. 정치적 표현이 선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면 다음 선거에 우리 뽑아주십시오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선거와 관련된 좀 애매한 이 공직선거법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본인들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합의해서 바꿀 수 있음에도 안 바꿔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현수막 논란을 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야당 대선 캠프인가? 조기 대선을 이미 산정해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허창하기 위한 계엄 선거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성 평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선관위의 서버에 비밀번호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관리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차 선관위에 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스템도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그럼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식에서는 사실은 내가 0.76% 당선된 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더 큰 격차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랄지 관리 부실로 인해서 뭔가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말하자면 NCND 전략,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좀 의아한 지점은 아니 계엄을 하면서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는 좀 병력도 적게 가고 좀 늦게 갔지만 선관위 굉장히 빠르고 많이 갔단 말이에요. 무언가 그 어떤 그 말하자면 무게 중심을 놓고 보면 선관위도 크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이번 선관위 심리, 헌재 심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방어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동격서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관위가 타겟이었고 국회가 부차적인 문제였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선관위가 먼저 했을까? 무언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부인하고 있으나. 그런데 아마 헌재 심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왜 선관위에 갔느냐고 묻고 내란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변론 전략을 펼칠 때 무언가 대통령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변호인단이 할 때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논리를 내세우는 게 그걸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선거였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실 관리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탄핵 심판 자체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슬쩍 입장을 밝혔고 석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전략으로 간 것 아니냐 아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김주전 대변인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몸을 담고 있는 뭐 자유통일당 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비를 내는 사람도 막 몇십 명씩 되는데 0표가 나온 지역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빳빳한 종이, 그러니까 정말 구겨지지도 않는 그런 종이가 발견되고 사전 투표함에 무더기로 갑자기 뭐 몰표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지금 유튜브 등등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투개표함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셨던 분은 가서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던데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 만한 것들을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등 많은 국민의힘의 또 의원들도 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맹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가 저 지금 투개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투표는 뭐든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도장 찍죠. 예. 그다음에 개표할 때 그 많은 참관인들이 저기에서 저 기계에 넣기 전에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투개표 시스템에 개표 시스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현재 여기에서 몇 표가 나왔다 하는 것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입력이 과연 지금 현재 이 투표장에서 있었던 투표 용지와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지금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들을 갖다가 엄청 투입하고 실탄, 체포조를 운영하고 케이블 타이 2건까지 다 했다라는 것이 예.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신봉을 넘어서 완전히 이건 지금 맹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 이건 좀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주말마다 주최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늘 나오는 게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면서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 현장에서는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구호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부정선거 감시해라, 선관위 연장 체포하라 등등의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원회에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유튜브를 가장 먼저 활용했던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인데요. 자, 이 유튜브가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짜 정보에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홍준표 시장이 출연했던 영상부터 보시죠. 보다는 홍이 그나마 낫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한숨만 담아요. 지금부터 내가 무조건 할 테니까 카트하지 마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에요.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동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자, 유튜브가 가짜 선동의 진원지다. 자극적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하는 땡땡 유튜브. 저희가 넣진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틀니를 얘기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인데 그런 유튜브 사라졌으면 한다. 또 대선 시즌에 기승을 부릴까 걱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소에 저런 말씀을 좀 열심히 하셨더라면 진정성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홍 시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과 가결된 뒤에 그 언어의 톤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대단히 친윤인 것처럼 표방을 해 오셨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도 말씀해 오신 것을 솜솜 뜯어보면은 뭐 용병들 또 그다음에 또
또다시 갑툭튀 이런 표현들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은연중에 비하하는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이제 검사 출신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본인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제 극단적인 유튜브를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더 중도적인 후보이고 뭔가 온건한 색채를 가진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치인의 말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유튜브들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여론의 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평소에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시니까 아마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층 부의장 좀 짧게 부탁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대선을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건 국가 경영이다. 탄핵 때 대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의 아웃사이더다. 레이건처럼 아웃사이더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을 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주장했던 이 보수 유튜버들, 그 보수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의 지지자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그 보수 정당의 당대표 출신이 아웃사이더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죠. 어떻게 아웃사이더가 당대표까지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 홍준표 개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과거에는, 물론 저는 지금 최근에 유튜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문화들, 너무 혐오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제하고 가짜뉴스도 범람하는 이런 것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시작에 애초에 뭐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이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과거에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뭐 보수 진영이 들을 때는 뭐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보 진영에 들을 때는 매우 혐오의 단어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송영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갑자기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들께 어떤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뭐 그냥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를 생성하는 유튜버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혼란된 정보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데, 하필이면 땡땡 유튜브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논란이 심하게 됐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 최후 통첩 24일까지 응답하라라고 오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위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최선희 평론가. 상설특검, 그러니까 내란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냥 공포하라. 24일까지.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24일까지 응답하라.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 뭔가 액션을 취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섭습니다. 칼을 꺼내는 순간 본인을 찌를 수도 있는 흉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겁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상설특검, 그 내란체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이 24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 민주당 크리스마스 선물입니까? 성탄 선물 24일까지 안 주면은 뭐 탄핵하겠다고요? 그게 31일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해도 되느냐의 문제와 함께 그 법안에 담겨 있는 일종의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야당이 무조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인만 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 여사 특검법은 무려 14개입니다. 저도 김 여사 특검법 그 정말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혹 제기된 거, 설리 제기된 거, 주장 제기된 거 다 합해서 14개 갖다 얹혀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무차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권한 다 부여해놨습니다. 이러면 이건 칼이 아니라 흉기죠. 그런데 그거를 24일까지 안 하면은 당신을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이런 거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당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겁박과 협박을 하는 건데, 저는 권한대행이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용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1야당의 책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얘기는 민주당 마음대로 뜻대로 민주당 시간대로 이게 가지 않으면은 한대행도 우리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정말 전 비열한 협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정말 국정협의체 가동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환경 만들어준 게 우선이다.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요구하지 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한덕수 총리는 내란 혐의, 국무회의를 해서 참석한 이유 등등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결정을 일단 더 해보겠다. 고민을 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또 시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총리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뭐 탄핵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 그다음 나중에 뭐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전국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사실은 원내 일당한테 넘어왔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조국 혁신당은 아예 한덕수 탄핵안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안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탄핵안인데 탄핵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면 윤내란 특검은 방해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때 반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방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이거 불법적인 직무 대행이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또 발의가 되고 이게 처리가 되게 된다면요.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고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국무위원이 또 탄핵이 된다면요. 이렇게 순서가 될 겁니다. 국무총리 이어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역할을 또 대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여기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과학기술정통통신부 장관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자, 성룡원 대변인, 이런 혼란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지정생존자라고 크게 뭐 나라에 지진이 나서 국무위원들이 다 유고가 되면 누가 결국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할 것인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그게 미국 드라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우 지진 씨가 아마 환경부 장관인가요? 그걸로 맞아요. 국회의사당 폭파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무위원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 야당의 탄핵 중독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사건 번호가 2024 헌납 8 아닙니까? 8? 금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에 8번째라는 겁니다.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비정상이거든요. 여기에 2024 헌나 9로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가 된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민생 세력이다. 저는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이 정도로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었고 국무총리를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서 2번, 민주화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재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위대사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와 경제를 아울러 두루 챙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큰 혼란이 방지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저는 민주당의 큰 자책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전 대변인.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아마 민주당이 준비 중인 탄핵안에는 이 계엄 모의를 했다는 아마 그 주장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탄핵을 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또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그거는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꼭 이렇게 탄핵 시사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불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이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 소위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상설특검 벌써 11일 날 이 부분이 정부에 통지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 지금 바로 즉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단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함께 동조하려고 한다.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지지하고 동조하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부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한을 정한다는 한 것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일을 얘기하든 31일을 얘기하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하실 말씀은 똑같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모두 일어나 사과하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사과를 하고 국무위원들도 다 뒤에서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이미 뭐 대통령 이재명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내놓더군요. 어쨌든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또 국회에 이제 표결이 필요한데 총리기 때문에 과반만 151명이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절차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도 지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이 탄핵 국면이 어서 정확하게 하지만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이 민주당의 이런 탄핵 행보를 놓고 이건 조기 대선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권성동 대행의 오늘 발언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 탄핵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 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난달 16일만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불길이 잘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죠. 자, 이것이 국민의힘은 결국은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 아니에요 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선법에서 3개월 내에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탄핵 재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는 국정 혼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핵 재판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재판과 개인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개인의 형사 재판을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예, 성춘 부의장. 예.
전제가 틀렸다. 형사재판하고 탄핵 심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근데 또 반론을 한다면요. 그런 거예요.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결정 내리면 끝이잖아요. 뭐 2심, 3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심판이 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김용민 의원도 말한 것처럼 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80일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 심판이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던 이유도 헌법재판소도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절차는 이미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의 뜻은 알겠으나 굳이 저 말이 혹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걸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그냥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고 재판의 법원의 판단이 끝나면 그 판결이 내려지면 됩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 지도부나 의원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재판의 속도나 이런 일정과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 좀 주의령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성룡 대변인. 사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 1심이 6개월 걸리고 2심, 3심이 3개월씩 걸리면 사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이면 상반기 안에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사이즈가 매우 비슷한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때 사건이 2심에 올라간 게 2019년 5월 27일입니다.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2019년 9월 6일에 나왔거든요. 딱 석 달 열흘 걸렸어요. 102일 만에 판결했거든요. 1심 증인 숫자가 당시에도 50여 명이었고 이번 사건도 50여 명으로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김용민 의원이 이 633 원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공직선거법 270조가요.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터 강행 규정인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강행 규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혹세무민이자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곡하가세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5위와 6위 소식은요. 민주당에서 햄버거 보살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너무 도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아마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다. 명태균 씨는 청와대 가지 말고 용산으로 가라. 본인이 주장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12월 3일 18시경부터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신문단장, 93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촌장 등이 모여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헬기에서 공수부대가 오고 또 707 특수전 부대가 오고 HID도 동원되고 아예 탱크까지 준비를 했었다. 이건 사실 진짜 내란의 징후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육군 제2기갑여단 충성부대인데
자,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오게 되면요, 금세 서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약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12.12 사태 때 중앙청을 점령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있었던 여단장이 어디에 참석을 했으냐? 자, 내란을 모의했다고 되어 있는 이 햄버거 집 회동, 여기에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이 참석을 했었다. 그리고 김용군 예벽 대령, 여기는 헌병이죠, 군사경찰. 여기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다. 국민의힘 쪽의 용산에서는 무슨 햄버거집에서 내란을 모의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회동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로 지금 경찰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점집을 운영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에 이어 햄버거 보살 노상원까지.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행여나 탄핵이 안 되도록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 라고 오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성춘 부장.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나왔던 사람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다 뭐 도사, 법사, 명태균도 뭐 지리산 도사라고 불렸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사, 법사, 명리학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지가 참 참담합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뭐 부정을 하겠죠. 어떻게 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 모였다는 것 자체가 노상원 전 사령관입니다. 2018년에 불명예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이렇게 현직 장성들, 대령들을 한 장소에 모을 수 있었던 그 힘, 뒤에 누가 있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월 1일 저 패스트푸드점 회동뿐만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당일에도 전 정보사령부 관으로서 현직 정보사령관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있는 그 요원들과 이 대령들,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저 패스트푸드점에 정말 점을 봐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보는 거는 국민들을 정말 그냥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노상원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분명 반드시 사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 노상원 씨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뒷배에는 뭐 김영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멤버들이 사실상 이 12.12 사태에 있었던 하나회나 다름없는 조직이다. 우리는 민주당 과거에 이 충암파들, 충암고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확장해 보니 저런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구체적인 인물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비상계엄의 주역들, 내란죄의 주역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왔던 이상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이런 무속 논란이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 TV 토론에 3번인가 출연했을 때 제가 대변인한테 그 사진을 받아보고 화를 냈습니다. 대변인은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내한테 가짜뉴스를 전달하냐.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뭐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공직 경로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명태균 씨 논란으로 인해서 뭐 공천이 개입이 있었네 없었네, 비선 논란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먼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천공, 건진, 명태균 사실 이번 계엄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이걸 정치학 용어로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딱지 붙임. 딱지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혐오와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이제 멸시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직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계엄 사태 때 누가 개입했고 과도하게 이게 계엄이 이루어졌고 아니면 뒤에 적법하지 않은 민간인이 개입했다. 이건 밝혀져야 할 건데 거기에 무속 논란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생활의 수단으로 점집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천공, 명태균에 이어서 건진까지 다 소환해서 이 정권은 주술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주 나쁜 딱지 붙이기고 이른바 민주당에 유리한 프레이밍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도 또 어떡하겠습니까? 말의 책임은 정말 큽니다. 근데 그때 가서 뭐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얘기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나중에 수권정당 정말 대한정당이 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데서는 좀 선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무작정 딱지 붙이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속의 주술의 관상까지 이게 21세기가 맞나? 뭐 AI 시대, 챗 GPT의 시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게 맞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끝까지 투쟁하겠다? 꼭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관상학 교수가 악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그게 딱 연상되더라고요. 악어상이니까 걷기도 그렇게 어그저그저 걷고 악어가 싸움을 하면 절대 지지 않고 끝까지 한대요. 그래서 난 딱 그게 떠오르는데 야, 아직도 저분들이 주술 속에서 살고 있구나. 김직전 대변인. 국정원장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이 뭐 악어상 뭐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없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좀 전에 뭐 라벨링 딱지 붙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왕자 써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지금 점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뭔가 써나왔다는 그런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본인은 안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서 비상계엄까지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또 국민들의 삶을 갖다가 한 번에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이런 그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앞으로 뭐 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그 주술적인 부분 아니면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의존했다면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무조건 감싸주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사태를 놓고 여러 사람들은 이게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혹시 이런 주술적인 이유 아니야? 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긴 합니다만. 자,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생각하면 가나.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씀은 근데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이런 이제 감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둘이 합치려면은 자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 안정된 주술사가 주술을 부려야 이게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런 얘기들을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통령실 이전이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을 버리고 청와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꼭 홍준표 시장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본질적인 일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도 저런 풍수 같은 것을 깊이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대통령실을 어디로 이전했느냐가 아니라 이른바 집권연합의 해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른바 중도 보수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넓은 연합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당대표에서 밀려났고 안철수 의원은 또 공동정부가 이행되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와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권연합을 해체해온 그 과정을 가장 많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뭐 최근에 홍준표 시장도 부모님의 묘자리에 관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파묘를 해서 이제 절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지 풍수나 관상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장,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용산 이전을 주도를 하면서 계엄을, 용산 이전을 다 김용현 뭐 이런 등등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혹시 이 뒤에 무속인, 주술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맞다면 일부 시인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7번째 소식, 시끄러운 개혁신당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까지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탑이니까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준석만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날 조금 더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젊은 정치인을 저희가 양성해내고 네. 더 키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과 그리고 계엄과 무관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왔던 그런 사람이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입니다.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 노름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송치훈 부장. 세석 미니정당인 개혁신당이 지금 갈등이 표면하고 있는데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사실 그 표면화된 게 허은하 대표가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지금 뭐 사실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 나오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당내에서 이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준석 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질했고, 근데 이제 뭐 허은하 대표는 뭐 김철근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전 사무총장이 좀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허은하 대표가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책임한 태도죠.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어떻게 보면 얼굴 아닙니까? 간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이것을 좀 뛰어들어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차기 대선감인 후보감인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시험대라고 좀 보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 일 아닌 것처럼 결자 해지하세요라고 이렇게 마치 방관하듯이 얘기한 거는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글쎄요, 저는 이 세석짜리 정당이라고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정당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은 저는 차기 대선에도 아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 평론가. 허은하 대표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될 때도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 사실상 이준석 의원을 내가 돕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이 갈등 딱 한 문장을 정리하면 뭡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마쿠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너십이 있었으면은 지난번에 창당할 때도 정강정책위원장 맡지 말고 창당준비위원장 맡는 게 맞았고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차례 당대표 선거를 맡는 게 오히려 깔끔한 처신이었는데 뭔가 본인은 뒤에서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앞에 수렴청정하듯이 대리인 내세우려다 보니까 이런 지금 파국을 맞이했다. 이준석 대표의 정면 돌파가 아쉬웠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성룡 대변인. 저 상황을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준 갈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허준 갈등?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간의 예. 허준 갈등이라고 부르던데 저 세석짜리 미니 정당에서도 저런 일이 있다는 걸 이준석 의원이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과 대단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 63%가 선출한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당대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습니다. 자, 허은하 대표도 개혁신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표의 권한을 놓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준석 의원이 차후에 범여권의 대안이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겠는가? 본인이 한번 깊이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 사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이제 40세가 되기 때문에 만 40세가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이 오면 본인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인데 자,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 여기서 쓰레기차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분뇨차 오는 상황.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 둘 다 치고 내가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당내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다면 그런 리더십으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일고 있겠죠.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 세대 간을 갈라치게 한다, 남녀를 갈라치게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왔었죠. 자,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그다음에 여성희망 복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적 스탠스를 유지할 겁니다.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예, 뭐 이준석 의원은 동덕여대 폭력 사태를 놓고도 비문명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칠불사에서 홍매화 심는 게 더 비문명 아니냐라고 한 번 싸움을 벌였었고요.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도 이름이 등장을 많이 했었죠. 홍매화 실부사에서 홍매화 심은 것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저 사진이죠. 저 새벽에 어른 땅을 삽으로 파고 있는 저 모습 때문에 오히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준석 의원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처음에 심하게 일었었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받겠다고 와가서 비례 1번 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의혹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또 주장이 처음에 있으면서 이준석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젊은 정치인인 우리 성치훈 부의장도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휩싸였고 또 당대표도 젊은 나이에 했고 여러 가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신당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방금 또 우리가 자료화면을 많이 봤던 것처럼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확고한 팬층, 팬덤 정치를 하는 데는 좀 긍정적 작용을 했지만 대선이라는 것은 이런 팬덤 정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대중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정말 그런 대중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갈라치기 정치보다는 좀 더 포용하는 정치, 또 색다른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비전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8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배우 조진웅 씨가 탄핵 집회 영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 영상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언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탄핵 집회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탄핵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영상을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조진웅 씨가 굉장히 강도 높은 그래도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선열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우리 국민들이 뼛속 깊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요. 국민을 향해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비상계엄으로 파괴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이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란 신분 그리고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접 이렇게 탄핵 집회에 나서기를 꺼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를 보내는 한편 공인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았다라는 또 우려의 시각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앞서 저희가 탄핵 반대 집회도 소개해드렸으니까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범칙 올라오셨는데요. 노래 부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의 공범 내각들도 즉각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만 되면 이 광화문 근처, 경복궁 근처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로 나뉘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둥강이 난 걸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수 아이유 씨도 탄핵 관련해서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유 씨가 사실 정말 인기도 많고 안티가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지금 굉장히 악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이제 탄핵 집회에 아이유 씨가 참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였죠. 여의도 일대의 카페나 떡집 그리고 국밥집에 아이유 씨가 선 결제를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렸는데 이제 본인의 팬클럽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팬임을 밝히고 집회에 참여할 때 여의도에 내가 선 결제해 놓은 곳에 가서 선착순으로 따뜻한 음료나 빵, 떡 같은 간식을 먹길 바란다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를 놓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렇게 아이유 씨의 어떤 집회 참여 동료를 비난하면서 아이유 씨를 뭐 좌이유다, 한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CIA 신고하자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CIA가 미국 중앙정보국이잖아요. 아이유 씨를 이제 CIA에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신고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입국 못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 거짓 뉴스거든요. 한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CIA에 뭐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는 뭐 연예인들 리스트를 신고하면 이들의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근데 저렇게 많은 연예인들 다 신고한다고요? 네,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거짓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랑 CIA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 어떤 가짜 뉴스의 그런 선동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재계 인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 2019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을 호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Hyundai, Samsung, and CJ Dosan and SK Group all here this morning. They're all here represented by their top people. And we hope that you'll continue to expand. Could I ask you all to stand up, the three folks? Hyundai, Samsung, CJ, and SK.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We'll see you later.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here's great business genius. 예, 정영진 회장이 조금 전 저희 바로 받은 겁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갔다가 입국했습니다. 임지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미국에 갔다 입국한 이 모습 지금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과 트럼프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부분이 좀 의심쩍었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이번에 이 트럼프의 저택이라고 불리죠. 마로라고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 정도의 이야기.
이야기만 나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어차피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기업인 출신이고 정영진 회장도 기업인이니까 그 관련된 사업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둘 다 사업가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정영진 회장이 워낙 그 트럼프의 장남과 절친인 관계다 이런 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정세보다는 사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한미 관계에 대한 일은 기본적으로 외교 당국, 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정영진 회장의 경우에도 이런 외교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끼고 본인이 트럼프의 당선인과 만났다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만을 좀 강조하고자 많은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기는 꺼려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금 외교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재계 기업인들의 이 외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빠 미소. 이유는 바로 이 선수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광스럽게 좀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뛸 것 같고 당연히 그런 상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저의 기량을 보여주고 같이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형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도 얘기를 나눠서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저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까 그 사진. 두 선수 나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는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18세 루키 양민혁 선수가요. 06년생입니다. 2006년에 태어난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게 부담을 주지는 않으려는 듯 가깝지만은 않은 조금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양민혁 선수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참 흐뭇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으니까 두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선수 같이 골 넣는 장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모레까지 3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면서 거부하면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